오늘은 10번째 챕터, 그러니까 우리 교재의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Perspectives on SLA, 재연어 습득 혹은 재연어 학습, 더 나아가서는 외국어 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에서 나온 중요한 이론들 혹은 이슈들을 다루는 챕터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강의 내용에 앞서 목차를 통해 어떠한 주제들을 다룰 것인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크게 세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Motivation Based가 되는데요. 자연주의적 접근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인간의 언어 습득은 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기본 전제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Input Hypothesis, 입력 가설이 되는데요. 핵심은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언어 입력이 이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Universal Grammar, 보편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언어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규칙들이 있다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인지주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언어 학습을 주로 인지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언어 학습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Attention Processing 모델이 되는데요. Attention, 주의, 집중, Processing, 정보 처리 혹은 처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두 개의 키워드로 언어 습득의 양상을 설명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Implicit, Explicit Processing이 되는데요. 언어를 처리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암시적 처리, 두 번째가 명시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Mediation과 GPD, 그리고 Interaction Hypothesis. 자, Mediation이라는 의미는 언어가 중매자 역할한다, 중개자 역할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GPD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Interaction Hypothesis는 상호작용 가설이 되는데요. 언어 학습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이 되겠습니다. Maturation Based Approach. 이때의 키워드는 maturation이 되는데요. 인간의 언어 학습을 성숙의 관점에서 보는 접근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언어 습득이라는 것은 타고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출발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촘스키의 언어 습득 장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 습득 장치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어를 학습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타고난 측면의 언어 습득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즉 태어날 때 백지 상태다라고 보는 관점과 정반대가 되는 거죠. 행동주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떠한 입력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조건화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측면이었었죠. 그에 반해서 이 Maturation Based Approach, 즉 자연주의적 접근법에서는 인간의 언어 학습은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는 측면이다 라고 이해하는 관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크라션의 Input Hypothesis, 입력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 입력 가설은
습득 학습 가설로도 알려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로아시아는 5개의 가설을 주장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acquisition learning, 두 번째가 monitor, 세 번째가 natural order, 네 번째가 input, 다섯 번째가 affective filter. 자, 각 가설들의 제목을 보면 어떤 가설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acquisition learning은 습득과 학습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습득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상황, 환경에서 배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learned라는 것은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학교와 같은 공간에서 배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니터 가설은 학습자의 언어 수행, 특히 언어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학습자의 지식이 모니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때 모니터의 역할을 하는 지식은 앞에서 설명했던 러닝의 과정으로 학습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학교 교육 현장,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교육 환경에서 배워진 지식들은 모니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니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그 러닝은 가급적 피해야 된다라는 가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Natural Order Hypothesis는 학습자들이 언어 규칙을 습득하는 데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규칙을 배우는 그 과정대로 학습자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풋 가설은 인풋을 제공할 때 그 인풋이 학생들에게 이해되어야 학습이 일어난다, 습득이 일어난다 라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해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I 플러스 1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때 I는 학습자의 현 수준, 그리고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약간 높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인풋을 제공할 때는 학습자들의 현 수준을 고려해서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가설은 정의적 필터 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학생들의 이러한 정의적 측면에 방어막이 높으면 학생들은 학습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학생들에게는 걱정이나 염려 등이 낮은 환경을 제시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라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설은 네 번째 입력 가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Universal Grammar. 자, UG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보편 문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언어를 학습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주장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편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기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법적 규칙들로 인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언어들은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 달리 말하면 일정한 규칙이 있게 된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교재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정리해 보면요. 모국어에도 제2 언어에도 문법적 규칙들을 살펴봤더니 나름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 특징들을 설명하기에는 다른 이론보다는 이 유니버설 그래머라는 보편 문법이 설명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이 지구상에 많은 언어들이 있죠. 그 언어들을 쭉 살펴봤더니, 즉 문법적인 특징들을 살펴봤더니 의문문을 만들 때 적용되는 규칙, 부정문을 만들 때 적용되는 규칙, 그 다음에 단어의 순서들을 정할 때 사용되는 규칙, 주절과 종속절의 규칙, 주어를 생략하는 어떤 규칙성들을 쭉 살펴보았더니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각자 상관없이 서로 존재하고 있을 텐데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이 두뇌 속에는 언어를 만들어내는 어떤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유니버설 그래머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유니버설 그래머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문법 규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섹션이 되겠습니다. Cognitive Models. 자, 인지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인지주의 모델은 언어 학습을 인지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지주의의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의 의식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의식의 측면에서 재현 학습을 설명하려는 모델이 바로 Attention Processing 모델이 되겠습니다. Attention과 Processing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재현 학습을 설명한 모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은 맥래플린이 제시했는데 맥래플린은 인간의 인지의 두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의 언어 학습을 설명하려고 하죠. 자, 인지를 크게 controlled, 통제된 측면과 automatic, 자동화된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processing, 처리라는 개념은 언어 학습에 관련해 보면 언어의 형태, 언어의 형식을 처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인간의 인지적 측면에서 보면 언어 형식을 통제된 상황에서 처리하는 것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상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controlled processing, 통제된 처리라는 것은 언어 형식, 언어 형태에 의식적인 집중을 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2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언어 형태, 언어 형식에 많은 집중을 하고 의식적인 집중을 하고 그 형식을 처리하는 거죠. 반면에 automatic processing은 자동화된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이제 해당 언어에 대한 지식이 많이 향상이 돼서 특별히 언어 형식, 언어 형태에 그렇게 많은 주의 집중을 하지 않고도 언어 형식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념을 모든 학습에 적용시켜 보면 Controlled Processing은 대체적으로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배우는 그 대상에 대해서 통제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Automatic Processing은 레벨이 높아져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측면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논의한 이러한 프로세싱의 두 측면은 다시 attention, 주의 집중과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attention, 주의 집중은 크게 focal, 중심 관심과 peripheral attention, 부수적인 관심,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다시 말하면 focal attention은 의도적이다 할 수 있겠고,
peripheral attention은 부수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제2언어 학습, 제2언어 습득과 관련시켜 보면 우리의 주된 관심,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 초점은 폼에 가 있기도 하고 미닝에 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이 되었을 때는 focal attention은 항상 미닝에 가 있고 부수적인 관심을 폼에 두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언어 학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학생들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미닝에 가 있는 거죠. 또 하나 관련시켜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 프로세싱은 크게 오토매틱과 컨트롤드로 구분했었죠. 그 부분을 다시 연관시켜 보면 컨트롤드 프로세싱은 conscious processing, 즉 통제된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프로세싱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subconscious processing은 바로 자동적인 프로세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부분을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ttention은 폼에 대한 attention으로서 중심 초점이 폼에 가 있는 경우, 부수적인 관심을 폼에 두는 경우, 바꿔 말하면 주된 관심이 의미에 가 있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인 프로세싱은 그 폼을 프로세스 하는데 통제된 상황에서 프로세스 하느냐 아니면 그 폼을 자동적으로 처리하냐 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 셀 한 셀씩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Focal Attention Controlled Processing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문법 설명을 하거나 혹은 용법의 예를 들어주거나 혹은 표현들을 배우거나 혹은 교사 뒤에 따라 말하거나 혹은 베껴 쓰거나 혹은 연습 문제 등을 풀 때에는 학생들은 폼에 focal attention이 주어지고 그 프로세싱은 컨트롤드 형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언어 학습의 기본적인 단계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셀의 이름은 Peripheral Attention Controlled Processing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셀에서는 학습자가 언어 형태보다는 언어 의미에 주된 관심이 가 있고 언어 형태를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간단한 인사를 할 때 이때 인사하는 의미에 주된 관심이 가 있고 대신 그 인사를 표현하는 형태를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통제된 상태의 처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언어 게임을 할 때 역시 그 언어 게임에 있어서 학생들의 주된 관심은 게임이나 의미에 가 있고 언어 형태에는 부수적인 관심이 가 있다. 그러나 언어 형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통제된 처리다, 의식적인 처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억한 어떤 표현들을 새로운 상황에서 사용할 때 이때에도 학생들의 주된 관심은 의미에 가 있고 대신 형태는 통제된 처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PPR, 전신반응 교수법이 되겠는데요. 학생들에게 어떤 구두로 말을 하게 하면 학생들이 이해한 바를 행동으로 표시하는
일종의 교수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학생들의 주된 관심은 교사가 말하는 의미에 가 있겠고, 그렇지만 학생들은 그 언어 처리에 있어서 통제된 처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셀은 Focal Attention Automatic Processing 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Automatic과 Controlled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면 Controlled는 의식적인 처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Automatic은 상대적으로 덜 의식적인 프로세스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Focal Attention Automatic Processing에 대한 N은 학생들이 자기가 말한 내용을 모니터할 때, 즉 자기가 말한 내용이 형태적으로 올바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형태에 주된 관심이 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폼에 대한 처리는 자동으로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어서 폼에 대해서 간단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또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담화 속에서 특정한 키워드를 찾는 것 역시 언어 형태에 주된 관심이 가 있지만, 폼은 언어 형태는 자동으로 처리되는 단계, 그리고 역시 편집하는 것 역시 focal attention, 주된 관심이 폼에 가 있지만 폼에 대한 처리는 자동화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셀은 peripheral attention to form, automatic processing of language form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언어 형태에는 부수적인 관심이 가 있고, 언어 형태는 자동으로 처리하는, 즉 언어 형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의식하지 않는 단계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단계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언어 학습의 마지막 단계가 이 특징을 갖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답이 정해지지 않는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그 그룹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에 주된 관심이 가 있고,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언어들,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그런 언어 처리는 자동화되어 있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읽기에서 스키밍,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스키밍 역시 언어 형태보다는 의미에 주된 관심이 가 있고, 언어 형태는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유롭게 글 쓰는 것 역시 언어 형태보다는 언어 의미에 주된 관심이 가 있고, 언어 형태 처리는 자동화되어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는 일상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것 역시 주된 관심은 그 대화에 있는 것이고, 언어 형태의 처리 또한 자동화되어 있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implicit, explicit processing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싱의 개념을 볼까요? 프로세싱의 의미는 언어의 형태를 처리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처리한다 라는 의미는 인코딩 하거나 디코딩 한다, 즉 의미를 형태로 바꾸거나 혹은 형태를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언어 형태를 프로세싱하는 것에는 크게 implicit, 암시적 프로세싱과 explicit, 명시적 프로세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암시적, 명시적이라는 해석을 붙여놓고도 명확하게 두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방향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implicit processing은 프로세스는 하는데
그 프로세스 하는 대상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프로세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explicit processing은 프로세싱하는 대상에 대해서 명시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프로세싱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학습에는 크게 implicit learning과 explicit learning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implicit learning이라는 것은 그 배우는 대상에 대한 명시적인 용어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학습을 의미하겠고, 반면에 explicit learning은 어떤 대상을 학습할 때 그 학습 대상에 대해서 별도의 용어나 개념을 사용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주어가 3인칭 현재 시제일 때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라는 이러한 규칙이 있다고 가정하면 implicit learning은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배우는 것을 의미하고 explicit learning은 이러한 추가적인 개념을 통해서 학습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언어 학습에 있어서 대체로 어린아이들은 implicit learning을 주로 하고, 이에 반해서 성인들은 주로 교실에서 언어를 배울 때 이러한 explicit learning을 주로 하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implicit learning을 통해서 언어를 학습하게 되면 그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사할 수 있겠지만, 즉 그 언어 형태를 프로세스할 수 있겠지만 그 언어 형태에 대해서 명시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implicit learning의 결과로 학습되어지는 지식을 implicit knowledge, 그리고 explicit learning에 학습되어지는 지식을 explicit knowledge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implicit knowledge를 정리해 보면 언어 형태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그 언어 형태에 대해서 설명은 못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설명은 못하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explicit knowledge는 그 언어 형식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아는 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implicit과 explicit의 구별을 또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analyzed 그리고 unanalyzed가 되겠는데요. 분석 가능한 지식, 분석 불가능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analyzed, 분석되는 지식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implicit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explicit에 해당될까요? 그렇습니다. 명시적인 용어나 개념을 사용해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analyzed와 관련된 개념은 바로 explicit가 되겠습니다. 분석 가능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 규칙과 폼에 대한 정보들을 말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앞에서 살펴본 몇 가지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는 외국어 교실에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폼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언어 형식, 언어 형태, 언어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폼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폼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폼에 대한 관심도 갖게 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폼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형태에 명시적인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섹션이 되겠습니다. Social Cultural Viewpoint, 사회문화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문화라는 개념은 많이 익숙한 용어이죠. 이러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는 interaction, 상호작용이 되는데요. 즉, 한 사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상호작용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회문화적 관점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그렇다면 언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언어는 사회 안에서 협업하는 데 필요한 도구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나온 중요한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미디에이션과 GPT가 되겠는데요. 먼저 미디에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제2언어 학습을 바라볼 때 중요한 키워드는 언어의 역할을 mediating role, 즉 중개자 역할로 본다는 것이죠. 이런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의사소통의 행동들을 규정하고 통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의 행위를 해나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살펴보죠. 자, 어린아이들은 모국어를 학습하죠. 그 모국어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하는 걸까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린아이들은 그 모국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인지구조 안에 해당 문화의 인식과 개념들을 축적해 나간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대체적으로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Object Regulation, 두 번째가 Other Regulation, 세 번째가 Self-Regulation.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Object Regulation은 사물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나간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Other Regulation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식들을 관리하고 지식들을 처리하는 것을 배운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마지막에 Self-Regulation은 비로소 독립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사회 안에서 자기의 의지 계획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된다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비거스키의 GPD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많이 익숙한 개념이라 이 포인트만 설명하고 가도록 하죠. 먼저 GPD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GPD라는 것은 학습자의 현 수준과 발달 가능성 사이의 그 영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차 발달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장차 발달할 수 있다는 영역이라는 것은 현재 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실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학생들의 GP들은 그 사이즈 측면에서 보면 매우 다양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 도움의 크기도 각자 다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GPD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그 GPD 영역을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는 스캐폴딩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캐폴딩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 언어학습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학생들이 수행해야 될 과제가 너무 어렵다면 그 과제를 조금 쉽게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 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수 있겠고, 그리고 가르칠 언어의 중요한 특징들을 미리 표시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타스크를 수행할 때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타스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뭐를 주게 되는가 하면 바로 스캐폴딩을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GPD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스캐폴딩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그 학생이 그 스캐폴딩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스캐폴딩을 제시하는 그 과정들은 쌍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과 교사 사이에 일종의 협업하는 노력,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GPD라는 것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으면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성취할 수 있도록 교사는 학생들에게 스캐폴딩을 제공할 수 있겠고, 그 스캐폴딩의 유형과 종류는 다양하다. 그러나 이 스캐폴딩을 주고받는 과정은 학생과 교사의 협업의 과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클 롱의 Interaction Hypothesis, 상호작용 가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롱이 주장한 상호작용 가설은 학생들이 언어 입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통한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크라션의 입력 가설은 언어 입력이 이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수준에서만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 마이클 롱의 이러한 상호작용 가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어 입력 자료가 이해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주장한 가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modified interaction, 수정된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달리 말하면 그 상호작용이 계속 수정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원어민 화자가 학생들에게 언어 입력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그 언어 입력이 이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스캐폴딩을 제시하면서 상호작용이 지속이 되죠. 그 상호작용의 지속을 통해서 학생들은 그 언어 입력 자료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호작용 가설은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언어 입력을 이해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마이클 롱의 상호작용 가설에서는 언어 습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상호작용과 언어 입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언어 입력이 있고, 그리고 그 언어 입력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교실에서는
우리의 교실 그 상황에서 학생들이 언어 형태를 연습하고 대화를 연습하고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을 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실은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유형의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언어 습득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된 이론과 가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